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 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인포맥스의 선임 기자, 워싱턴인 선재규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아까 이만원 특파원이 먼저 이제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줬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대중 관세 얘기,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정말로 이번에는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어떤 이런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관세 문제를 고기로 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이제는 그만합시다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화 모드로 미국하고 중국이 급선회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이제 7일, 8일 그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때 만나는 걸로 그렇게 미국 국무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면 접촉하는 거는 작년 10월 말 로마 G20 정상회담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이후에 몇 차례 전화 통화는 했는데 이제 직접 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링컨 장관은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을 만나면은 이제 뭐 그동안에도 러시아 침공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른바 국제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 이 부분을 거듭 강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난 5월이었죠. 중국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이라고 규정한 그런 대중 전략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왕이 외교부장도 절대로 공갈 협박 물러나지 않겠다 했는데 일단 상당히 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미국의 그 고율 관세 인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때 도입을 했죠. 2,500억 달러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유지가 돼가 있죠. 그다음에 1,200억 달러 규모는 그 원래 15% 관세였는데 2020년 1월에 7.5%로 절반을 떨어뜨렸죠. 일단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번에 그리고 또 옐런 장관하고 류어 중국 부총리도 통화를 했는데, 미국 재무부 쪽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요. 후속 접촉 가능성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고율 관세를 내리는 게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에 모두 이롭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뼈 있게 하나 덧붙였습니다. 지금 빨리 폐지를 하면은 미국 기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가 1%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내리면은 미국 소비자, 기업에 좋다. 바이든이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다시 또 뼈 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중간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가를 사실 본인이 어떻게 좀 사우디도 말을 안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할 수가 없죠. 네. 참 이렇게 되면 또 좀 약간 이제 그동안 견제를 많이 해왔던 중국의 손을 빌려서라도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다스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컨퍼런스 콜을 한 모양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브링컨 왕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우리의 외교에 대한 우리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통 라인을 유지하려는 게 우리에게 최우선 목표다. 아주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보이고 있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다리를 이제 잘 걸치면서 여러 가지 얻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중국도 그동안에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를 계속 좀 이렇게 외면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좀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예, 사실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기네와 함께하면 이제 낮출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얘기긴 한데요. 예, 과연 이제 대중 관세를 이제 좀 내리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미국에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이만원 특파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커지면서 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인했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약간 좀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조금 이제 출구 쪽으로 가려는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주말에 좀 러시아가 이제 원래 그 점령을 하려고 있던 그 도네츠크주 그 자기네들이 점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는데요. 이쪽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뭐 그 푸틴의 출구 전략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CNN이 그 어제죠. 그 푸틴이 그 전날 그 루간스크 승전 해방 선언한 거를 보도하면서 푸틴이 이제는 뭔가 좀 선제적으로 어떤 휴전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의도했던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거기를 이제 장악을 해야지 크림반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대충 군사적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걸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하면서 휴전 그 관측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도 오늘 새벽에 지금 이제 개전 5개월째가 됐죠. 그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내 그 도네츠크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점령을 한 모양인데 이제 거기만 다 점령을 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크림반도하고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푸틴의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주최 그 컨퍼런스 그 회의에 그 화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4시간 전선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은 유럽 안보에 관한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그 최일선에 있는 담장이다. 그러니까 담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방의 어떤 군사 지원 같은 게 조금 좀 루즈해질까봐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휴전 좀 이렇게 전쟁이 좀 이렇게 좀 소강 상태로 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휴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인데요. 지금 미국, 중국 대화 모드로 급하게 가는 것도 일단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좀 이제 뭔가 좀 글쎄 이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한시름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 쪽으로 다시 이렇게 좀 포인트로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물려서 그런 식의 관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자국 영토를 다 100% 회복을 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겠습니다만 참 이게 국제관계의 어떤 실익이라는 게 과연 이제 유럽과 뭐 서방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도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지 그 편을 들어줄지 참 젤렌스키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역사를 계속 하는 거겠죠. 독일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가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서 뭐 비상 대책 마련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참 어떻게 보면 참 약자의 서름이죠. 결국은 강대국들 간의 어떤 실리라든가 계산상의 어떤 그런 게 더 큰 걸로 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훔쳐갔다고 주장을 했었던 이런 곡물들 밖으로 수출이 못 되게 열심히 좀 막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훔쳐갔다는 곡물들을 수출을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뭐 어떻게 합의라든지 뭐 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제 그 스웨덴 총리가 그 키이우에 와서 만났는데요. 이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지금 러시아가 훔쳐간 곡물 그 반출을 막는 게 우리로서는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하면서 유엔이 방지책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한 곡물이 한 6천만 톤 정도가 생산될 것 같다. 상당히 낙관적이다 하면서 이미 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항구에도 한 2,200만 톤 정도가 아직 쌓여 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우리가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들린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새벽에 전하는 걸 보면요.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화물선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주장을 이제 자기네 공무로 훔쳐가지고 추락을 해서 튀르키예 쪽으로 갔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대해서 네. 이거 입항시키지 말고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화물선 세 척이라고 그렇게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튀르키예 쪽에. 그리고 그 중에 한 척이 지금 크림반도 쪽에서 왔다는 그것도 지금 이제 보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 쪽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입항을 일단 금지시키고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조심스러운 게 사실 튀르키예도 러시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어떤 중재 역을 했는데 사자 회담 이게 빠르면은 뭐 다음 주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유엔이 주재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곡물 수출 재개 문제를 협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출구 전략하고 맞물려서 어떤 본격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수순의 일종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아까 남몰라야님께서 이게 휴전을 한다 그래도 뭐 휴전하고 뭐 제재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정상화되고 이런 데까지는 뭐 몇 년 걸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뭐 그렇죠. 휴전 협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휴전이 되고 다 이렇게 잘 돼서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금융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이제 가능성과 그 이제 미래에 올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반영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투자 경험이 좀 오래되신 분인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최근에 변동성 부분 같은 걸 대입을 해보면 참 예측하기가 쉬운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러시아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의기양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제재도 별로 그렇게 딱히 뭐 그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최근에 유가 상한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코웃음을 많이 쳤었고 이제는 또 유가 상한제 도입할 거라고 생각되는 국가에다가 오늘은 또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손보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G7이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유가 상한제 그 검토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뭔가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했더니 그 일정 그 수준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현행 그 유가 그 팔고 있는 유가의 한 절반 수준 정도로 상한을 정해서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재하는 식의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뭐 즉각 경고를 했습니다. 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 사람은 이제 푸틴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죠.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장의 석유가 크게 줄어들고 그거 하면은 가격이 급등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일본도 딱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석유하고 가스도 아예 없을 테니까 각오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사하린2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 일본 그 가스프롬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쉘, 그다음에 일본 미쓰비시하고 상사 두 개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푸틴이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이 러시아 법인을 해체를 새로운 걸로 바꿔라. 이렇게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 이제 법인을 만들면은 이제 거기 이제 지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외국 기업들은 심사받아라 이겁니다. 한 달 안에 심사를 해서 만약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지분을 강제로 우리가 사겠다. 짐작하시겠죠. 결국 이제 실력 행사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죠. 일본이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 더해서 메드베데프가 이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할린2 프로젝트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본 참여도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아리가또 고맙다. 비아냥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가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추경호 그 부총리도 지난 일요일 밤이죠. 그 옐런 장관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발리 G20 재무장관 회담 때도 만나서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옐런이 또 바로 서울에 오죠. 그래서 러시아 제재 강화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 또 어떤 불똥이 떨어질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채팅창에도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6%, 뭐 6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유가 상승분이 이제 또 2점 몇 프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죠. 예, 사실 그 정도를 줄인다고 하면 그럼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걸 다 상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빅스텝 이상을 해서 경기 침체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데 참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예, 좀 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 사할린2 프로젝트에 굉장히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LNG의 60%를 일본이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네 가 하면 이제 일본은 그야말로 지금 러시아 가스 이제 독일 못지않게 지금 심각하게 의존을 해왔는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심각하죠. 근데 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참 이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가가 오늘 100달러 밑으로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번 떨어졌는데 또 이 유가 상한제가 과연 앞으로 어떤 이제 유가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지 쭉 한번 봐야겠고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월가에서도 이제 러시아 금융 제재 여러 가지 제재들이 전혀 쓸데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공공연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명 투자자들까지도 이제 좀 공식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그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 어소시에이트 창업자죠. 한 1,50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운영하니까 대단하죠. 미국 독립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링크드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주 그냥 직격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가 덜하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덜 패배하는 전쟁.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럽 주식에 대한 그 숏배팅, 이게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거니까 한 90억 달러로 늘렸다. 이제 봐라. 이제 유럽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 맛이 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거기다 덧붙였어요. 미국의 그 정치적인 극단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포퓰리즘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미국이 더는 독립정신에 기반한 그 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다. 민주 기반 사회가 아니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자기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 불복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의 최근 그 보수적인 판결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참 민주주의라는 게 저희도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만 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또 이런 포퓰리즘이라든지 그 듣기 좋은 소리로 이제 어떻게든지 표만 얻으려는 요런 정치인들의 양상들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개탄을 하고 계시고 참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의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저희가 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네요. 시간을 보니까 한 가지만 저희가 좀 얘기를 더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들이 새롭게 기싸움을 하는 분야가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분야가 하나 더 있다고요? 북극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분 좋은 기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지금 빙하가 빨리 녹아가지고 이제 항로가 새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 항로 주도권도 그렇지만 거기 또 해저 자원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는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북극권의 그 이제 땅을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들이 많죠. 네. 미국도 그렇고 알래스카가 있고 그다음에 덴마크 여기는 이제 그린란드 자치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까지요. 그게 이게 북극 이사회 8개국인데 여기다 또 우리나라, 중국 포함해서 13개국이 또 이렇게 옵서버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도 지금 전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직접 영토가 북극권에 다 있지 않는데 이른바 북극에 가까운 국가다 우리는. 그러면서 2018년에는 이른바 빙상실크로드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북극이랑 뭐가 가깝죠? 예. 그러니까 지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손대지 마. 이거
이거 오래전부터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런데 지금 나토 항공모함도 2018년은 거기 이렇게 막 가고, 노르웨이도 지금 막 해상 훈련 같은 것도 네네. 막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도 북극권 해빙이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아직은 러시아가 여기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화될수록 이제 더 많이 녹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다른 나라들도 더 닫아들 거다. 그래서 지금 더 기싸움이 북극권을 둘러싼 그 패권 다툼도 더 심해질 거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를 가지고 패권 다툼할 때가 아니죠. 이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죠. 걱정입니다. 예, 참 지난주에도 이 전쟁이 심화될수록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든지 기후 위기 극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해주셨었는데 참 이 북극 빙하가 녹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미국도 선점하려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굉장히 참 말씀대로 씁쓸합니다. 네. 예, 이게 참 우리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이 정말 좀 저희가 정말 인류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물론 어떤 분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주식쟁이들은 이런 거 눈치만 잘 보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긴 했는데요. 물론 예, 여러분들 투자 계좌에는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눈치만 잘 보고 투자만 잘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후손도 있고 정말 이 지구가 과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계속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텐데 좀 요즘에는 저도 좀 그런 걱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예, 오늘도 예, 국제 경제에 관련된 예, 국제 정세 이슈들 예, 빠르고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